안녕하세요. 코디정입니다. 가볍게 팟캐스트처럼 들어주십시오. 세상이 참 복잡하잖아요.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일단 외면하고 대충 살죠. 대충 살면서도 뭐가 그렇게 자신감이 있는 것인지 여기저기서 습관적으로 큰 소리를 해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명이 길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는 어쩔 수 없는 비상 상황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제 100살까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언제까지 외면하고 살 수는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10년, 20년, 30년은 내게 주어진 일을 꾸역꾸역 하면서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100년의 세월을 어떻게 버티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지혜로운 스승의 가르침과 조언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가르침과 조언을 철학자들의 책에서 얻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품고 철학책을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실 겁니다. 어느 부분은 알고 어느 부분은 모르고 이런 게 아니라요. 철학자가 말하려는 메시지 전부를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철학책은 철학자의 메시지가 함부로 책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꼭꼭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번역자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번역하는 게 태반일걸요? 사태는 이러합니다. 대부분 고전의 우리말 번역은 한자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우리말이 아니라 일본식 한자어라는 거죠. 심지어 하도 오래전에 만들어진 한자어여서 정작 일본 사람들도 모르는 한자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말로 바꾸지 않는 한 감춰진 것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오해하지요. 한자를 버리자는 거냐? 아니, 왜 그렇게 성급히 판단을 내리세요? 순 우리말로 바꾸자는 게 아니라요. 일상생활에서 쓰이지 않는 혹은 보통의 언어와 다른 의미를 전하는 일본식 한자어를 평범한 우리식 한자어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예요. 한자어보다 더 좋은 효과를 보인다면 순 우리말도 괜찮겠지만은요. 신기하게도 단어만 바꿔도 인류를 빛낸 철학자들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 한국인에게 아주 잘 전해집니다. 인간의 생각에서 단어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간은 내 머릿속에 딱 자리 잡은 단어의 의미를 벗어나는 생각을 잘 못해요. 다시 말해, 내 머릿속에서 정확한 의미를 주는 단어가 없다면 정확하게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나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조차 철학책을 읽지 못하는 까닭은요. 아니, 그런 사람조차 바보짓을 하는 까닭은요. 단어를 모르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현상은 논리학 관점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한 문장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철학 교사가 아니라 평범한 우리말입니다. 1987년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때 쇼펜하우어 책을 읽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었거든요. 쇼펜하우어가 말했습니다.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멋있어 보이잖아요. 멋있어 보이는 문장 같은데 표상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사전을 찾아보면 더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철학 독서 포기했습니다. 대학교 시절에는 책을 많이 읽었어요. 전공 공부와 독서를 바꿨던 그런 시절이었는데요. 하지만 당시에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칸트도 읽고 헤겔도 읽고 이런저런 철학책 읽었습니다. 기억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에 아무런 변화도 자극도 주지 못하는 독서였고요. 그저 아는 척하는데 약간의 도구를 준 독서가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우리 젊은이들은 뭘 몰라도 무엇이든 신념을 갖고 주장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면서 세월이 흘렀고 직장 생활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동안은 독서 같은 건 꿈도 못 꿨어요. 바빴으니까는요. 그러다가 중년이 돼서는 다시 제대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10대가 아니잖아요.
내 생각을 앞세우면서 책을 읽기보다는 저자가 대체 무엇을 전하려고 이런 표현을 했을까? 그것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독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중년이 돼서야 제대로 된 독서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쩌면 진실에 가까울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은 어려웠어요. 내 견해를 버리고 온전히 저자의 생각을 이해하자라고 책을 읽는데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많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책을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읽는 겁니다.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해보자 라는 거죠. 인내심 훈련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대학 입학시험 혹은 변리사 시험 때보다 더 반복해서 철학책을 읽은 것 같습니다. 둘째, 단어 하나, 조사 하나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이건 제가 수십 년 변리사 일을 하면서 체득한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는 추리법입니다. 문장은 하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가정하고 이 사건에서 단어 하나, 조사 하나 모든 것이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된다라는 접근 방법입니다. 그렇게 수십 번을 읽으면 비로소 저자의 진면목이 나타나더라고요. 영어 텍스트를 병행해야 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서 이건 미친 짓이었어요. 제가 수십 번 책을 읽으면서 했던 일의 상당수가 뭔지 아세요? 쓰레기 청소였습니다. 문장을 더럽힌 잘못된 조사와 수식어의 남용은 치울만 했어요. 작가가 아닌 사람이 작가 흉내내면서 바닥에 쏟아낸 그런 복잡한 문장들도 바르게 치우면 됐어요. 문제는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으면서 버티는 어떤 견고한 것이었습니다. 이 견고한 것은 100년 전의 것. 어느 일본인이 자기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조심스럽게 한자를 조립해 활자를 만든 것이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게 무슨 대단한 지식인 것처럼 일본 학자든 그들로부터 철학을 사사한 한국 학자든 받들어 모신 우상이에요. 이 견고한 것. 저는 결국 우상을 발견했고 쓰레기를 청소했습니다. 완벽하지는 못해도 그렇습니다. 영화 파묘처럼요. 파묘한 셈이기도 하고요. 이 우상의 진면목을 봤습니다. 이 견고한 우상이 철학 지식인이 사용하고 교환하는 철학 화폐입니다. 그리고 그 실체는 일본식 한자어입니다. 나쁜 화폐가 좋은 화폐를 몰아내는 것처럼 나쁜 단어가 좋은 단어를 쫓아내는 상황이 된 건데 이걸 발견해서 하나씩 조사하는 일이 너무나 많은 시간 걸렸던 거예요. 코디정은 이걸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는 두 가지 미친 짓을 떠올렸어요. 옛사람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지어낸 말을 의심하지 않은 채 신앙처럼 확신하고 믿는 것도 미친 짓인 거죠. 철학이 종교인가요? 아니, 종교는요, 삶을 변화시키잖아요. 하지만 종교를 닮은 철학은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철학과가 사라지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철학책을 읽으려는 한국인이 저처럼 수십 번 독해하면서 굳이 이런 쓰레기 청소를 하면서 독서한다는 거, 그건 더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책 안 읽어도 살만한데 왜 굳이 어렵게 고생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나라에서는 산업 수준이나 국민들의 시민의식에 놀랄 정도로 이렇게 발전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 수준은 아예 발전하지 못한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멋진 단어가 머릿속에 있어봤자 그 단어가 정신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어요. 이건 꽤 우울한 일인데요. 왜냐하면 목소리를 높이고 욕을 하고 상대방을 모욕하면서 무지성, 반지성 이런 행동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평소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더 앞장서서 감정적인 공격을 선동해요. 그럴싸한 인용구를 제시하면서요. 인류 천재들의 지혜를 제대로 만난 적 없고 그들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믿는 이런 가짜 지식인들은 도처에서 활약하죠. 이들에게 철학은 시장에서 내놓을 수 있는 좋은 상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순진한 독자들이 철학 세계를 배회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를 바꿀 만큼의 수는 못 되지만요. 아무튼 이런 잘못된 단어 때문에 생겨난 미친 짓들은 개인적 인생 낭비, 또 사회적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렇다고 제가 이걸 출판으로 고발해야겠다.
그런 괘씸한 짓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글에관해서 제가 오래전부터 생각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무슨 대단한 작가가 아니라면 글은 써야겠다, 쓰고 싶다, 써야지 라고 해서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써야 할 상황이 되면 그 상황에 맞게 쓰는 게 글이라는 원칙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 맞는 화자가 나타나거든요. 몇 년 전에 모 번역 잡지에서 제게 철학 번역에 관해 원고를 연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괘씸하게도 원고료는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자기들이 잡지 몇 권은 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수락했습니다. 남의 노동을 자기의 상업 콘텐츠로 삼는 그런 괘씸한 발상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하게 책을 만드는 환경을 제가 이해하고요. 저도 뭐 그런 수준이니까는요. 무엇보다 저한테 글을 쓰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적어도 저한테는 괘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의 마음을 담아 괘씸한 철학 번역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연재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철학 번역의 문제를 실증하면서 예시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글을 썼어요. 그런데 연재 글이 쌓이니까 그게 분량이 꽤 많아지더라고요. 그때 제 머릿속에서 유혹의 목소리가 생겨났어요. 출판을 해보라 라는 권유가 스스로 이렇게 머릿속에서 생겨난 건데요. 제가 제 자신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제안하더라고요. 야, 네 책을 네가 편집하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 눈치 보지 않고 평소에 네가 하고 싶은 다양한 시도 할 수 있지 않겠어? 다른 저자의 책을 편집하는 경우라면 함부로 그런 실험 못 하잖아. 네 책이니까 네가 마음껏 실험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여러분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유혹이겠지만 저한테는 도저히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잡지 종이를 단행본에 사용해 보고 싶지 않아? 과연 어떤 느낌일까? 틀에 박힌 레이아웃 말고 좀 더 다양한 레이아웃을 시도해 보는 건 어때? 과감한 여백 어떤 효과가 있을까? QR코드를 이용해서 유튜브와 책을 연결하는 방법은? 네, 결국 2003년 10월에 괘씸한 철학 번역이라는 이름의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32쪽의 신국판 단행본입니다. 실험은 성공했을까요? 철학 번역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논증했다는 점에서는 성과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용에 관한 긍정적인 의의를 제외한다면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이러면 좋네 라는 느낌보다는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라는 배움과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과 교훈의 성과로 이번 괘씸한 철학 번역 전면 개정판에 모두 반영했습니다. 재작년에 이 책을 출간할 즈음에 제가 아주 신기한 체험을 했는데 그 얘기도 한번 여러분에게 공유해보고 싶습니다. 철학 공부하는 지식인들의 편협함이 이 정도였구나 같은 체험인데요. 책이 출간될 당시 제 유튜브 구독자는 2-3천 명 정도 수준이었을 거예요. 저는 시청자께서 댓글을 달면요, 영상에 가급적 답글을 달아요. 그때까지는 유튜브에 댓글 감추기 기능이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S라는 사람이 철학 번역에 관한 제 영상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는 그냥 평소처럼 정성껏 답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답글에 대한 재답글을 달면서 계속 저를 막 꼬집고 비판하고 모욕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저는 예의를 갖추고 다시 답글을 끝까지 계속 달았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대화가 이어지기는 했어도 그다지 제가 나쁜 감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저보다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며 배우면 그만이고요. 세상에 이런저런 사람 있는 법이니까는요. 그런데 그 S라는 사람이 저랑 대화하는 도중에 이제 막 신간 등록을 해서 예약 판매 단계에 들어간 괘씸한 철학 번역에 별 하나 테러를 했더라고요. 악평을 달고요. 그런데 이게 웬걸? 별 하나 테러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동시에 여러 사람의 별 하나 테러를 받았습니다. 책은 세상에 나오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마는 알라딘 아이디로 그분의 신원 파악할 수 있었고, 유명한 철학 커뮤니티에서 활동하시는 분
아마도 카톡방에서 링크를 공유해가지고 별 하나 테러를 권유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기존의 철학 용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기존 지식 용어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괘씸하게 들리겠지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하는 행동의 수준이 너무 낮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 머릿속에 알라딘은 별점 테러를 즐기는 자칭 지식인의 놀이터 이런 편견 막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건 전혀 아니겠지만은요. 교보와 예스24를 이용하시는 독자는 상대적으로 점잖으신 것 같았고요. 아무튼 괘씸한 철학 번역은 알라딘에서 한동안 별점 1과 별점 5의 각축전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켜만 봤고 그다지 홍보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는 사이에 도서관을 중심으로 책이 퍼져나갔고요. 어쨌든 1쇄는 다 팔린 것 같습니다. 그런 우여곡절의 역사, 그것이 이 책에 담겨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악플러 S는 저한테 스승이에요. 덕분에 유튜브에는 댓글 감추기 기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유튜브에서 악플을 교양 있게 상대해서 얻을 게 없다라는 것도 깨달았고요. 철학책을 즐겨 읽는 지식인도 마음은 평범한 사람보다 더 비좁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웃기죠? 진짜 그래요. 처음 하게 되었어요. 저는 철학을 즐겨 읽는 사람은 남다른 줄 알았어요. 철학 오컬트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코디정의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겠구나. 그들에게 코디정의 언어 활동은 존재 자체가 적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자기가 읽지 않은 책에 대해서 별점 테러는 가짜 지식인이 할 수 있는 행동일지는 몰라도 교양인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책을 안 읽는 이런 시대에 책을 만드는 사람이 무슨 큰 돈을 벌자고 그렇게 고생하고 하겠습니까? 읽지도 않은 책에 별점 테러를 하는 건 타인의 노동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타인의 꿈을 우습게 여기는 거고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자기가 읽은 책에 대해서 별점을 낮게 주는 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만 이번에 괘씸한 철학 번역 전면 개정판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5월에 나옵니다. 분량이 112쪽 늘었고요. 기존 가격보다 4,000원 올라갔습니다. 요즘 종이값 장난 아닙니다. 몇몇 글이 추가되었고 몇몇 글이 삭제되었습니다. 또 몇몇 글이 크게 수정되었고요. 부제가 바뀌었습니다. 초판은 어째서 철학자들은 식민유산을 고집하는가? 당신이 혼자 힘으로 고전을 읽지 못하는 이유라는 아주 긴 부제였거든요. 이런 부제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싫어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제목이기도 하고요. 읽지도 않고 혐오감 표현하시는 분도 실제로 있었거든요. 이해합니다. 이번에는 부제가 순수 이성 비판 길잡이로 바뀌었습니다. 정말이지 이 책을 읽으면 순수 이성 비판을 읽는데 아주 유용할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순수 이성 비판을 번역하고 있기는 해도 철학 용어에 관한 길잡이가 필요하긴 하거든요. 독자들이 칸트를 읽으면서 길을 잃어버리는 까닭은 대체로 단어 때문이고 무수히 많은 유령 같은 단어들이 책에 가득하잖아요. 시중에 있는 철학사전 전혀 도움 안 되고요. 그래서 독자들은 자기가 어디에서 길을 잃어버린지도 모른 채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 책은 그런 분들에게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주리라 확신합니다. 순수 이성 비판 A판 머리말 전문 번역 수록했습니다. 40개 번역어 분석 작업 일람을 넣었고요. 그 다음 예전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유한 적이 있는 주요 철학 용어 풀이도 넣었습니다. 그 밖에 단어 분석을 할 때 초판에서는요. 2 곱하기 2 행렬 4차원 분석을 했거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수학하면 머리가 하얘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XY 평면 좌표로 2차원으로 시각화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철학 단어 번역이 얼마나 심각하게 잘못된 상태로 지속되어 왔는지, 어째서 우리가 철학책을 읽어도 혼자 힘으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인지 더 체감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어를 모르는데 지식을 얻을 수 있겠어요? 단어의 의미가 머릿속에서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상태로 철학 공부가 가능하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여러 단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단어들이 합계 5,000번 이상, 10,000번 이상 나타나는 철학책을 읽는다면
독자는 그 책을 제대로 읽지 못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의 숲속에서 5,000번, 10,000번을 헤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거예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사실 상당히 쉽고 간단한 이야기를 칸트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깊은 심오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건 그저 여러분이 단어 때문에 헤매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독자들이 철학책을 읽으면서 매우 공평하게 빠지고 마는 이런 문해력 문제는 저자 탓도 독자 탓도 철학이라는 학문 탓도 아닙니다. 그저 일본식 단어에서 벗어나지 못한 번역이 빚어낸 해프닝이에요.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철학 용어가 문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많지도 않아요. 단어 100개만 잘 풀어놓으면 책이 술술 읽힐 것입니다. 이 책에서 분석한 40개의 단어 일람이 괘씸한 철학 번역 부록으로 들어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걸 하나씩 요약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얻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보다는 글이 더 좋은 놈이고요. 아무래도 영상보다 책이 더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안한 번역어가 반드시 채택되어야 한다. 그게 정답이다. 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기존 번역어를 만나서 어려움을 겪으실 때마다 제가 제안한 단어로 바꿔 이해하시면 아주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책으로 전하려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철학 교사가 아니라 평범한 우리말입니다. 이것뿐이에요. 평범한 우리말로 철학 지식이 전해지면 우리들은 스스로 충분히 더 깊은 사색을, 더 좋은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순수 이성 비판 길잡이 괘씸한 철학 번역 전면 개정판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